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한 이론 중에서 경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추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면 한 300페이지 책 한 권의 분량으로도 모자라겠지만 여기서는 활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라고 하면 두개골 아래의 경추부터 시작해서 꼬리뼈인 미골까지의 뼈들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뼈들은 저마다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 중에서 오늘은 경추에 대해서 신경학적인 레벨과 척추가 관여하는 영역과 영향, 그리고 경추의 운동 가동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는 두개골 아래로 7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섬유줄이 있지만 두개골과 경추 1번 또 경추 1번과 경추 2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디스크의 두께는 척추뼈 두께의 약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를 덮고 있는 경추를 덮고 있는 근육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피부 뒤로 승모근이 있고 그 뒤로 흉쇄유돌근, 또 두판상근, 두판극근, 경반극근 등등 겹겹이 겹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경추에 대한 교정을 하든지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경추에 인접한 속근육까지 풀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추가 관여하는 영역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아요. 경추 1번이 잘못되면 뇌하수체나 교감신경계의 영역이므로 작게는 편두통, 감기, 불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추 1번의 잘못된 정도에 따라서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며 고혈압이나 중풍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추 2번은 시신경과 청각신경의 영역이에요. 시력감퇴나 야맹증, 청력감퇴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백내장이나 녹내장,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추 3번은 여드름, 습진, 치통, 아토피 같은 질환이 올 수도 있고 경추 4번은 비염이나 축농증,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경추 5번은 인후염, 성대결절, 구강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경추 6번은 기관지 질환, 편도선 질환 혹은 어깨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추 7번은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갑상선 질환이 올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추에 대한 신경학적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C4, C5 혹은 T1, T2라는 표시가 있죠. 여기서 C는 경추를 뜻하고 T는 흉추를 뜻하는 영어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C4라고 하는 건 경추 4번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팔에 대해서는 경추도 관여하지만 흉추 1, 2번도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8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추는 7마디잖아요. 근데 왜 8이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자, 욕하는 것 같아서 그냥 C8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디스크를 C8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디스크가 돌출이 되었다고 하면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 쪽의 아랫팔 쪽에 통증이 오던지 저리거나 시림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 쪽 아랫팔이 아프거나 저린 기운이 있다면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목의 가동범위라는 게 있어요. 목을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를 아는 범위입니다. 목을 이렇게 숙이고 뒤로 젖히는 이런 동작은 정상적으로 앞을 보는 위치에서 숙이는 각도가 45도, 또 뒤로 젖히는 각도도 45도 정도면 정상 가동 범위로 봅니다. 목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 기울이는 각도도
정상적인 위치에서 내려가는 위치가 각각 45도 정도면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목을 이렇게 좌우로 회전시키는 동작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80도 정도의 각도로 목이 돌아가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면 유연성이 좋다고 보는 거고요. 이 각도만큼 움직일 수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척추를 교정할 때 우두둑 하고 뼈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무슨 수기법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생각하고 소리가 나야 교정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척추를 교정할 때 반드시 소리가 나야 하는 걸까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는 걸까요? 소리는 왜 나는 걸까요? 자, 열린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닫으면 소리가 안 나도 닫을 수가 있죠.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에 부딪힌다는 뜻이겠죠. 부드럽게 닫는다면 소리가 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릴 거예요. 척추를 교정함에 있어서도 근육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충분히 신전을 한 상태에서 교정을 한다면 소리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해도 되는 교정을 굳이 강하게 큰 소리가 나도록 해서 교정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침술에 대해서 어떤 교수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네요. 침을 잘 놓고 못 놓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긴 장침을 가지고 깊게 찌르는 사람은 잘 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시라고 하셨어요. 침자리에 따라서 좀 깊게 찔러야 할 곳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 침을 찌를 때 아프지 말아야 하고요. 침을 뺄 때는 피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야 침에 대한 고수라고 합니다. 활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소리가 크게 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강하게 교정한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만큼 잘못되었느냐에 따라 교정하는 힘의 강도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뼈가 틀어진 거가 0.1mm가 틀어졌든 아니면 1mm가 틀어졌든 간에 힘의 강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틀어진 만큼 좀 더 강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강하게 해서 소리를 크게 난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